그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 아빠가 부엌에서 컵을 닦는 소리, 그 익숙한 일상들이 언제나처럼 날 맞이할 줄 알았다. 하지만 집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엄마, 아빠,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신발장에는 두 사람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엔 엄마가 좋아하던 참외가 반토막 남아 있었다. 거실을 지나 식탁 앞으로 갔다. 그곳엔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잠시 여행 좀 다녀올게. 휴대폰은 꺼둘 거야. 찾지 마라.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무슨 여행을 말도 없이. 하지만 방 안에 놓인 두 개의 여행 가방, 비워진 약통, 그리고 엄마 옷장에서 사라진 옷 몇 벌이 이건 진짜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더라. 전화 좀 그만해요. 바쁘다니까요. 그 얘기 벌써 100번째야. 제발 좀. 아니, 왜 또 이런 걸 사셨어요? 돈 아깝게. 내 말들은 언제나 짜증이었고 툭 던진 돌멩이처럼 엄마 아빠 가슴에 박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커버린 척, 어른인 척, 두 분을 점점 밀어냈던 거다. 그날 밤, 불 꺼진 식탁 앞에 앉아 나는 한참을 울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사랑한다는 말 너무 늦게 배워서 정말 미안해요. 며칠 뒤 우체통에 엽서 하나가 도착했다. 하얀 백사장 위에 두 분의 발자국이 찍힌 사진. 뒷면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밥 잘 챙겨 먹고 늦게라도 안다는 게 참 고맙더라. 그 뒤로 나는 매일 저녁 두 사람이 앉던 자리에 두 개의 빈 그릇을 올려놓는다.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해도 이젠 두 분이 남긴 사랑을 내가 지켜야 할 차례니까. 하나의 쪽지, 그 엽서를 받고 나는 며칠을 가만히 있지 못했다. 식사는 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엄마가 울고 있었다. 찾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그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부모님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떠올렸다. 아빠가 예전부터 말하던 곳. 언젠가 엄마랑 저기 바닷가 한번 가보고 싶어. 그 조용한 어촌마을 그냥 파도 소리만 들으면서 며칠 살고 싶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조용한 어촌 바닷가 민박, 노부부 여행지 추천, 핸드폰 안 터지는 곳. 한참을 뒤져 사진 한 장에서 낯익은 풍경을 발견했다. 흑백 엽서 뒷배경, 그리고 사진에 찍힌 등대. 그곳은 강원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나는 바로 짐을 챙겨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다시 마을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을 더 달렸다. 드디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어쩐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아니길 바라면서도 마음 한편은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작은 슈퍼에 들어가 가게 할머니께 물었다. 혹시 최근에 서울에서 온 노부부 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매일 손잡고 등대까지 산책하러 가는 분들 어제도 나갔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였다. 살아 계셨다. 두 분 다 그곳에 있어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계셨다. 등대로 향하는 길.
멀리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여전히 구부정한 어깨였고, 엄마는 그 옆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모자를 꼭 붙잡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 등대 앞에서 두 사람을 불렀다. 엄마, 아빠, 두 분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셨다. 그리고 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먼저 걸어오셨다. 아직 늦지 않았지? 내가 울면서 묻자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늘 제때 맞춰서 하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셋이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반찬은 단출했고 밥은 마을 할머니가 나눠준 것이었지만 그 식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고마운 밥상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젠 내가 부모님을 지킬 차례다.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평생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자. 그리고 나는 지금도 매주 한 번 그 등대가 보이는 바닷가 마을에 간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아빠와 낚시를 하고 같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다. 엄마의 일기장에서 처음 본 이름, 그리고 그날의 진실. 바닷가 마을에 내려온 지 3번째 주. 엄마는 마을 장터에서 다 쓰고 남은 낡은 노트를 몇 권 주워왔다. 이건 버리긴 아깝더라. 그냥 메모나 하려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엄마가 노트를 펼쳐보며 고요히 한참을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뭐 써? 엄마는 눈을 맞추지 않고 조용히 웃었다. 옛날 생각나서 기록 좀 하려고. 그날 밤 이후 엄마는 매일 새벽마다 그 노트를 들고 부엌에 앉아 글을 썼다. 그리고 어느 날 식탁 위에 그 노트 한 권이 올려져 있었다. 우리 아들에게 라는 글귀와 함께 펼쳐보니 1979년 엄마가 처음 서울에 올라온 날부터 적힌 일기였다. 처음엔 다 두려웠다. 서울역 냄새도, 건물 그림자도, 무엇보다 내가 나를 잘못 키울까봐 두려웠다. 그 다음 줄, 나는 멈칫했다. 정우 아빠 말고 내 첫사랑 정호는 끝내 내가 아이 가진 걸 모르고 떠났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정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나는 곧장 그날 저녁 엄마에게 물었다. 정호라는 사람, 누구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창밖 바다를 오래 바라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내 아빠. 그러니까 지금 너랑 낚시 다니는 그 아빤 내가 아이 가진 걸 알고도 그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키워주겠다고 했던 사람이야. 엄마는 말을 잊지 못했다. 정우는 날 버린 게 아니라 몰랐던 거야. 그치만 넌 성우 씨 아이로 자랐고 그 사람은 정말 한 번도 널 다르게 대해 본 적 없어.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두 사람의 자식인 줄만 알았다. 엄마는 덧붙였다.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아빠 아니 아빠라 부르는 그 사람과 조용히 낚시를 하러 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나는 당신을 진짜 아빠로 기억할 거예요. 며칠 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그 마지막 페이지엔 엄마가 쓴 한 문장이 있었다. 어떤 날은 진실보다 사랑이 먼저여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다. 그게 엄마와 아빠가 내게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다.
그날 비 맞으며 서 있던 여자 아빠는 그때 이미 사랑에 빠졌대요. 엄마의 일기장을 다 읽은 날, 나는 조용히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랑은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아빠는 잠시 나를 보더니 푸근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그날처럼 조용한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처음 이야기를 꺼내셨다. 아빠는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고 했다. 남들은 다 피해 있는데 피하지도 않고 비를 맞고 있었어. 그래서 우산을 씌워 주었지. 처음 본 엄마였다고 했다. 비를 맞던 엄마는 우산을 씌워준 낯선 청년에게 왜 저한테 우산을 씌워요? 하고 물었단다. 아빠는 그 말에 그냥 웃었다고 했다. 그쪽이 비를 맞고 계셔서요. 며칠 뒤 다시 그 정류장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고 아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지난번에 비 맞던 분 맞죠? 아, 그때 우산 씌워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 커피 한 잔으로 이어졌고 벚꽃이 지기 전에는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당시 몸도 마음도 힘겨운 사람이었다. 고향에서는 부모님이 병석에 있었고 서울에선 동생 뒷바라지와 아르바이트로 숨 쉴 틈이 없던 날들. 그런 엄마가 나한텐 꼭 겨울 끝난 뒤에 피는 매화 같았어.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엄마는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들고 아빠를 찾아왔다고 한다. 나 당신한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정리하려 해. 나는 다른 사람 아이를 임신 중이에요. 아빠는 그때 그 편지를 찢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엄마에게 말했다고 했다. 좋은 사람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당신과 당신 뱃속에 있는 생명이 나는 필요해.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텐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 아이도 이미 내 가족이야. 그 말에 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엄마는 매일 같이 도시락을 싸다 줬단다. 반찬은 맨날 같았는데 그 밥이 그렇게 맛있었어. 진짜 사랑이 그 안에 들었거든. 아빠는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조용히 나를 봤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지금 너를 만난 거야. 참 신기하지 않냐? 나는 아무 말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들고 서 있던 청년, 그리고 그 속에 다 젖어 있던 여자. 두 사람의 시작이 이토록 따뜻했음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됐다. 엄마는 지금도 작은 우산을 접으며 말한다. 그날 당신이 없었으면 나 아직도 비 맞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아빠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그래도 내가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빠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날도 아침에 아빠는 늘 가시던 낚시를 가지 않으셨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작은 가방에 뭔가를 조용히 넣고 계셨다. 약봉투, 수첩, 그리고 엄마 사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물었다. 어디 가세요? 아빠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다. 병원 좀 다녀오려 한다. 이건 그냥 정기검진이야. 하지만 아빠는 원래 병원 가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다. 감기 한 번에도 이겨내야 한다며 참으시던 분이었다. 그날 나는 뒤따라 병원까지 갔다. 그리고 진료실 앞에서 몰래 엿들었다. 진행이 빠릅니다. 이제 항암보다는 완화 치료로 전환하셔야 의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그냥 문 손잡이를 꼭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빠는 그날 이후에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매일 아침
바다를 한참 바라보셨다. 엄마는 무언가 눈치챘는지 조용히 밥을 더 잘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분 다 서로에게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그렇게 아프시면서 왜 말 안 했어요? 아빠는 잠시 내 눈을 피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네가 울까봐. 그리고 울면 나도 못 버틸까봐.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그 후로 우리는 함께 하루하루를 기록했다. 내가 카메라를 들었고 아빠는 낚시터에서 엄마는 부엌에서 서로를 찍었다. 기억을 남기는 건 이별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저장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 아빠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네가 있어서 우리 인생 정말 잘 살았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나도 아빠 아들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했다. 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며칠 뒤 바닷가 마을 작은 방 안에서 아빠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서 마지막 잠에 들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 곁엔 아빠가 마지막까지 썼던 수첩이 있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이젠 내가 너의 기억 속에서 살아도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빠가 떠난 뒤 나는 여전히 그 마을에 남아있다. 엄마와 함께 매일 바다를 걷는다. 가끔 낚시대를 들고 그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 바람이 자꾸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린다.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아빠 오늘도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매일 아빠가 쓰던 수첩에 새로운 글을 적는다. 사랑은 남는 것. 사랑은 끝나지 않는 것. 이제 나는 조금 알 것 같다. 왜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떠날 준비를 했는지. 그건 떠나는 사람의 품격이었고 남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아버지, 이 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1년이 넘도록 나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말조차 당신 앞에선 미안했거든요. 아버지,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당신은 이미 제 옆에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숨결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는 밥, 입는 옷, 가진 꿈들까지 모두 당신의 희생 위에 있었단 거요. 기억나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마중 나오셨던 아버지, 교복이 찢어졌다고. 몰래 꿰매주던 밤의 손길. 괜찮다. 할 수 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짧은 말들이 저를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 말들 덕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성애란 건 가르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모든 것을 내어주며 존재하는 것이란 거요. 당신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닌 사랑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 가끔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 바람결 사이로 당신이 다정하게 말할 것 같거든요. 오늘도 잘 버텼다. 이젠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줄 차례야. 아버지, 당신은 제게 진짜 아버지셨습니다. 저를 낳아주진 않으셨지만 저를 일으켜 주셨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렇게 깊고 묵직한 사랑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박원준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시간에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 엄마는 조금 변했다. 이전보다 더 담대해졌고 어딘가 한 발짝 세상 밖으로 나선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나도 슬픔을 버리고 열심히 살아보려 해.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마을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참 예뻤다. 엄마는 내게 친아빠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부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제는 너의 친아빠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알아도 될 것 같아서 말해줄게.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서울 주소가 적힌 낡은 엽서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 사람이 너의 친아버지야.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는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그 사람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어. 내가 너무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났지. 엄마의 눈엔 후회와 체념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 후에 편지를 몇 통 받긴 했어. 근데 난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 지금 살아 계세요?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몇 해 전인가 우연히 알게 됐어. 그 사람이 지금 경기도 어딘가에서 공방을 하고 있다는 걸. 엄마 난 만나 뵙고 싶어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가 작게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 감정에 도망치고 싶지 않고 너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구나. 봉투 안엔 김정호 씨의 공방 주소와 엄마가 마지막으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젠 오해가 풀려야 할 시간이다. 그도 나처럼 후회하며 살아왔을 테니까. 솔직히 처음엔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엄마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마음을 잡아당겼다. 나랑 그 사람 사이엔 누가 잘못했다는 말보다 그냥 타이밍이 엇갈린 게 더 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 것 같았다. 사랑이라는 건 늘 맞는 타이밍이 오는 게 아니라 서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걸. 며칠 뒤 나는 그 공방을 찾았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려 크고 그 안엔 남자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정수진 씨 아들입니다. 그는 순간 작업하던 손을 멈췄고 이름을 들은 순간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너를 직접 본 건 처음이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낯설지가 않아. 나는 잠시 망설이다. 엄마가 남긴 메모를 건넸다. 그는 메모를 읽더니 오래도록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그땐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 애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나는 군대 가서 편지를 보냈어. 근데 편지가 돌아오더라고. 수신인 불명으로. 정호 씨는 몇 년을 찾고 또 찾았다고 했다. 친구들, 주소로, 심지어 대학 졸업 앨범까지 뒤졌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난 결혼도 못했고 사람들도 다 그만 잊으라고 했지. 그때 엄마도 이쪽 주소로 편지를 몇 번 보냈지만
마침 김정호 아버지는 훈련소에 있었고 그 주소는 이미 바뀐 상태였단다. 오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운명의 어긋남이었다.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없어야 그 애가 편할 거라 믿었지. 김정호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우린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이야기라는 건 말하지 않으면 평생 오해로 남는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에게 돌아와 그날의 대화를 전하자 엄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며칠 뒤 김정호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수진아, 그 시절 우리가 어긋났던 건 서로의 탓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 우리의 아들이 당신과 나 사이를 이어줘서 참 고마워. 보고 싶구나. 알겠어요. 아이와 함께 만나요. 나는 이제 안다. 이 세상엔 끝맺지 못한 인연도 미처 말하지 못한 진심도 있다. 하지만 때로 그걸 마무리 지어주는 건 우리 다음 세대의 몫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게 왠지 모르게 자랑스럽고 따뜻했다. 다시 만난 김정호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누고 난 뒤 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내가 사실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랜 시간 당신과 연락이 끊긴 사이에 사업이 크게 성장했어.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그저 평범한 공방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엔 큰 기업과 땅, 여러 자산이 있었다. 얼마 뒤 나는 엄마와 함께 정호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은 바닷가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서울 근교의 넓고 고급스러운 저택이었다. 엄마, 이렇게 큰 집은 나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는 그 앞에서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김정호 아버지와 친자 검사를 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내가 그동안 숨겨온 마음도 이제는 정당해졌구나. 그 후 김정호 아버지는 법적으로 나를 친자로 인정하며 내가 정당한 가족임을 선언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맞았다. 엄마는 가끔 김정호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됐네. 나는 두 분이 다시 하나 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뻤다. 지금 우리는 1년에 4번 등대 마을을 찾는다. 엄마, 나, 그리고 김정호 아버지, 그리고 아빠가 잠든 언덕에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자기를 낳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마치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다. 인생의 기적.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아빠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등대 마을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엄마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김정호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다.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름 속에서 어둠을 발견하고 이별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찾는다. 아빠는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셨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을. 지금도 나는 믿는다.
어디선가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말씀하실 것이다. 잘했어, 아들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야.